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11월 제네바 유엔 본부 45노트로 움직이는 일본 함정이 한국 화면에만 1분 먼저 포착됐습니다. 일본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 순간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일본이 13년간 자랑했던 독자 감시 체계는 실은 한국 데이터 없이는 작동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 NHK 생방송 전 기술본부장이 폭로했습니다. 30년간 한국 제공 데이터 의존도 70%입니다. 유엔 회의장에 모인 187개국 대표들 표결 결과 64%에서 82%로 역전. 한국 압도적 승리.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후에 있었습니다. 대마도까지 흔들린 그날의 전말.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존 밀러. 미국 국방부에서 30년간 동아시아 해양 안보를 담당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 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죠. 일본이 13년간 반복했던 독도 도발, 다케시마의 날 행사, 교과서 왜곡,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주장. 저 역시 일본 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본이 맞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날 단 60분 만에 제 30년 경험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독도 도발. 매년 2월 22일이면 시마네현 마스에시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13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 매년 같은 주장, 매년 같은 행사, 매년 같은 도발. 그리고 한국은 매년 항해 성명을 냈지만 일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당당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 2025년 11월 19일. 이번에도 똑같은 도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랐던 건 타이밍이었죠.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4척이 독도 인근 해역에 동시 출동했습니다. 평소엔 2척이었는데 이번엔 4척. 이건 단순 순찰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무력 시위였습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일본, 독도 주변 최대 규모 해상훈련. BBC도 따라붙었죠. 한일 갈등, 13년 만에 최고조.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동아시아 새로운 화약고. 독도.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4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무런 성명도 없었고 항해 전화도 없었고 대사관 소환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침묵. 그 침묵이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즉시 서울의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 왜 안 움직여? 포기한 거야? 동료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밀러, 곧 알게 될 거야. 준비 중이래. 준비. 무슨 준비? 24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죠.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반응 없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한국, 사실상 포기 신호 산케이 신문, 다케시마, 이제 일본 차례 아사히 신문 한국의 침묵은 인정.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이는구나. 하지만 72시간째 되던 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제 책상 위로 긴급 팩스가 떨어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소집, 의제 독도 대마도 영유권 분쟁 최종 판정.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유엔까지 가는 건가? 이건 단순 항의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최종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저는 즉시 국방부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화면에 떠올랐죠. 밀러, 자네 제네바 가네. 저요? 왜 저를? 30년 경험, 일본 신뢰도, 한국 상황 파악, 자네만큼 적임자가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이 이길 거야. 왜 그렇게 확신했냐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첫째, 일본의 자료 축적량. 1905년 러일 전쟁 이후 120년간 일본은 독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왔습니다. 고문서, 지도, 외교 문서, 어업 기록. 일본 외무성 지하 서고에는 트럭 5대 분량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죠. 저는 2018년 그 서고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국제재판에서 절대 안 질 텐데. 둘째, 일본의 국제법률팀. 하버드, 옥스퍼드, 도쿄대 출신 변호사 50명. 이들은 10년 넘게 독도 관련 법리만 연구했습니다. 17세기 에도마쿠 시대 고문서 해석,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해석, 국제해양법 적용 범위. 모든 각도에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셋째, 미국의 묵인. 미국 국무부는 공식적으로 중립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본 편이었습니다. 이유? 일본은 미국의 최대 동맹국이니까요. 주일미군 기지, 방위비 분담, 안보 협력. 한국도 동맹이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더 오래됐고 더 깊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일본을 믿어라. 일본은 틀리지 않는다. 30년간 그렇게 일해왔습니다. 넷째, 기술력 격차. 일본 해상자위대의 감시 체계는 세계 3위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미국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한국 3개국뿐이었죠. 하지만 일본은 1980년대부터 도입했고 한국은 2000년대 이후였습니다. 20년 격차. 게다가 일본은 독자적으로 개량까지 했어요. 우리는 미국 기술에 일본 기술을 더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다섯째, 과거 사례. 1954년 국제사법재판소 ICJ. 프랑스 vs 영국 해협선 분쟁. 승자는 더 많은 자료를 제시한 쪽이었습니다. 1992년 ICJ. 온두라스 vs 엘살바도르 영토 분쟁. 역시 자료와 법리가 승부를 결정했죠. 국제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 싸움입니다. 더 많은 자료, 더 정교한 법리, 더 체계적인 논리.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일본은 그 모든 걸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자료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뭘 준비했을까?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항상 감정적으로 대응했으니까요. 우리 땅이다, 역사가 증명한다. 정의는 우리 편이다. 맞는 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국제재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지는 겁니다. 비행기가 제네바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공항 VIP 라운지에서 일본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사토 외무차관이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밀러 씨, 오랜만입니다. 사토 씨, 이번에도 잘 부탁합니다. 우리는 30년 지기였습니다.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전략을 짰죠. 사토가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끝장을 봅시다. 13년간 끌었으니 충분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뭘 준비했는지 보셨어요? 사토가 웃었습니다. 서류 가방 하나 들고 왔더군요. 노트북 1대. 그게 전부? 네. 우리는 트럭 2대 분량인데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승리구나. UN 본부 회의장. 187개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제 자리는 미국 대표단석. 중립을 지켜야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일본 쪽으로 기울어 있었죠. 오전 9시 정각.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독도 대마도 영유권 분쟁 최종 판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사토 외무차관을 필두로 하버드 출신 법률팀 10명, 도쿄대 역사학자 5명, 해양 전문가 3명, 총 18명의 전문가 팀이었습니다. 그들 뒤로 직원들이 들어왔는데 손에는 서류 박스가 가득했어요. 1개, 2개, 3개, 10개, 20개, 총 27개 박스. 회의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토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님들. 일본은 오늘 300페이지 분량의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300페이지. 화면에 자료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17세기 에도마쿠 고문서 47건, 18세기 어어퍼가 문서 63건, 19세기 지도 자료 89건, 20세기 외교 문서 101건, 총 300페이지. 각 문서마다 하버드 교수의 해석이 붙어 있었고 국제법 조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사토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해 주실 점은 1618년 에도마쿠 문서입니다. 여기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고문서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한자로 빽빽하게 쓰인 문서. 확실히 오래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버드 존슨 교수가 추가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는 17세기 당시 국제적으로 인정받던 영토 취득 원칙, 선점의 원칙을 충족합니다.
187개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장이 물었습니다. 각국 대표님들, 일본 자료에 대한 1차 평가 투표를 하겠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찬성 120개국 64%, 반대 41개국 22%, 기권 26개국 14%, 64%.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박수를 쳤고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일본이야. 그때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단 3명. 외교부 박진수 국장, 국방부 최민호 대령,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 1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은 서류 가방 하나, 노트북 1대.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게 전부야? 다른 대표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27박스인데 저 역시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이 포기한 건가? 박진수 국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띠고 있었죠. 박 국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님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일본이 제출한 300페이지 자료. 잘 봤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의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박 국장이 말했습니다. 서류보다 실제를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실제요? 네. 지금 이 순간 독도 주변 해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토 차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장님, 이건 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겁니다. 박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바다, 움직이는 점들, 숫자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시간 감시 화면이었어요. 박 국장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한국 해군의 실시간 통합해양 감시망입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박진수 국장이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회의장 정면 스크린에 거대한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파란색 해역도,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점들, 각 점마다 표시된 숫자와 정보. 저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이건 군사용 감시 레이더 화면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화면 해상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선명했고, 데이터 갱신 속도가 실시간이었으며 표시 범위가 동해 전체를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세상에. 옆자리 중국 대표 왕리 장군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건 어떻게 가능하지? 박 국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건 한국해군 작전사령부의 실시간 통합해양 감시망입니다. 범위는 동해 전역 15만 제곱킬로미터, 수심은 표면부터 500m까지, 갱신 주기는 0.3초. 0.3초? 제 옆에 앉은 영국 해군 제독이 속삭였습니다. 미 해군도 1초 주기인데. 박 국장이 계속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독도 주변 50km 이내에 움직이고 있는 모든 선박이 여기 표시됩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점이 보였습니다. 녹색 점 민간 어선 7척, 파란색 점 한국 해경 함정 3척, 노란색 점 중립해역 통과 중인 화물선 2척, 그리고 빨간색 점 4개. 박 국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이 4개의 빨간 점이 보이시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4척입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더 자세한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함정 1 콩고급 이지스함, 속도 32노트, 방위 135도 함정 2, 아타고급 이지스함, 속도 28노트, 방위 142도 함정 3, 아키즈키급 구축함, 속도 30노트, 방위 138도 함정 4 타카나미급 구축함, 속도 35노트, 방위 140도. 일본 사토 차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우리 함정 정보를? 박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해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선박은 국제해양법상 식별 대상입니다. 사토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군사 정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박 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해야 안전하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새로운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 크기는 다른 함정들보다 작았지만 속도 표시가 눈에 띄었습니다. 45노트.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45노트. 일반 함정은 2호에 35노트가 최대인데 45노트는 거의 고속정 수준이었어요. 박 국장이 말했습니다. 방금 새로 나타난 이 점을 보시죠. 레이저 포인터가 그 점을 가리켰습니다. 속도 45노트로 접근 중인 선박입니다. 위치는 독도 북동쪽 37km.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나타났습니다. 독도 도달 예상 시간 29분.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건 어느 나라 선박입니까? 박 국장이 대답 대신 일본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사토 차관님, 저 선박이 어느 나라 것인지 아십니까? 사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박 국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일본도 독자 감시 체계가 있다고 하셨죠? 그럼 지금 일본 화면에도 저 선박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토가 급히 자리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0초, 20초, 30초. 사토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박 국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사토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사토 차관님. 사토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박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30초만 기다려보시죠.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면의 빨간 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한국 화면에는 명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10초 후 사토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나타났어. 우리 화면에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아니라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국장이 물었습니다. 몇 분 늦으셨습니까? 1분. 정확히 1분 늦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분 차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해상 전투에서 1분은 생사를 가릅니다. 45노트로 움직이는 선박은 1분에 1.4km를 이동합니다. 미사일 발사거리는 보통 30km. 1분 늦게 포착하면 적이 먼저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중국 왕리 장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왕 장군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대표단에게 묻습니다. 저 선박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박 국장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선박 상세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종류 고속 경비정 소속 일본 해상보안청 선명 PLH-32. 시케시마 배수량 6,500톤 최대 속도 46노트 무장 35mm 기관포 헬기 1대. 왕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선박이군요. 그가 사토를 바라봤습니다. 일본 차관님, 귀국 선박인데 왜 1분이나 늦게 포착하셨습니까? 사토가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대형 함정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소형 고속정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서. 왕 장군이 끊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즉시 포착했습니다. 그건 게다가 한국 화면이 더 정확합니다. 속도, 방위, 선종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토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자랑했던 독자 감시 체계는 실제로는 한국만큼 정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박 국장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이번에는 3D 입체 화면이었어요. 수평 시점이 아니라 수직 단면도였습니다. 바다 표면부터 해저까지 파란색 그라데이션으로 표시된 바다. 깊이 표시 0m, 100m, 200m, 300m, 400m, 500m. 그리고 그 안에 움직이는 점 하나. 검은색. 수심 320m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잠수함이었어요. 박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건 현재 독도 남동쪽 28km 지점, 수심 320m에서 이동 중인 잠수함입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잠수함 추적, 수심 320m를 실시간으로. 영국 제독이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박 국장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잠수함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종류 디젤 잠수함. 배수량 약 2,900톤 추정. 속도 6노트. 방위 155도. 자망시간 4시간 27분. 그리고 마지막 정보. 소속 일본 해상자위대 추정. 함급 소류급 추정. 일본 사토 차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기밀입니다. 당장 중단하세요. 박 국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해상 수중 이동 물체는 해양 안전을 위해 감시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건 국제해양법 제87조 공해 자유 원칙에 위협이 되는 모든 물체는 연안국이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토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박 국장이 다시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과거 24시간 동안 그 잠수함의 이동 경로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었습니다. 24시간 전 일본 요코스카 기지 출항, 20시간 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 16시간 전 공해 진입, 12시간 전 독도 방향 이동 시작, 8시간 전 자망, 현재 독도 남동쪽 28km 수심 320m, 완벽한 추적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 추적이 가능합니까? 박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2009년부터 동해 전역에 수중 음향 감시망을 구축했습니다. 범위는 한국 EEZ 전체와 공해 일부, 총 47개 고정 센서와 12개 이동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향 탐지 거리는 최대 150km, 수심 탐지 범위는 표면부터 600m까지입니다. 47개 센서, 150km 탐지, 600m 깊이.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건 거의 미 해군 수준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박 국장이 계속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에게 묻겠습니다. 귀국 화면에도 이 잠수함이 보입니까? 사토가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고 여러 메뉴를 열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1분. 사토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보입니다. 전혀요? 네. 우리 시스템에는 박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뭐라고요? 일본의 감시 체계는 수면 위주입니다. 수중 음향 감시는 제한적이죠. 사토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일본 해상자위대는 수상함 중심입니다. 이지스함, 구축함, 호위함. 하지만 수중 감시 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북한 잠수함 위협 때문에 한국은 수십 년간 수중 감시에 집중 투자했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윌슨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미국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허가합니다. 윌슨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군용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는 미 태평양 함대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했고 독도 주변 해역 실시간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30초 후 윌슨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한국 데이터가 정확합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미국이 한국 편을 든 겁니까? 윌슨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에서도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음향 신호가 감지됩니다. 수심 320m, 속도 6노트. 한국 데이터와 오차는 0.3% 이내입니다. 0.3%. 거의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중국 왕리 장군도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도 확인하겠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1분 후, 왕 장군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한국 데이터가 맞습니다.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세계 1위와 2위 해군 강국이 동시에 한국 데이터를 인정한 겁니다. 반면 일본은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어요. 자기 나라 잠수함인데도요. 사토 차관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창백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박 국장이 말했습니다. 사토 차관님,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뭘 말입니까? 일본이 자랑하는 독자 감시 체계는 실제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사토가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40년간 이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세계 3위 해군 강국입니다. 박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년이요? 네. 그럼 그 40년 동안 누구 도움을 받으셨죠? 사토가 멈췄습니다. 누구? 도움이요? 박 국장이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1996년 한일해양정보 공유협정, 1998년 한일 수중 음향 데이터 교환 협정, 2003년 한일해양 감시 협력 강화 합의, 2007년 한일 실시간 데이터 링크 구축, 총 27개 협정 목록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박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30년간 한국으로부터 해양 감시 데이터를 제공받았습니다. 특히 동해 수중 음향 정보의 경우 한국 제공 비율이 압도적이었죠.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동해 수중 음향 데이터 출처 1996에 2025, 한국 제공 73%, 일본 독자 27%, 73%.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30년간 한국 데이터에 의존했다고? 하지만 문서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1998년 12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의사록. 일본 측은 한국의 수중 음향 감시망 데이터 제공에 감사를 표함. 2005년 3월 한일해양정보실무회의 회의록. 한국 제공 데이터의 정확도가 일본 독자 데이터보다 우수함을 확인. 2012년 7월 한일합동훈련 보고서. 한국 수중 센서망이 일본 시스템보다 30분 빠르게 표적 포착. 모든 문서가 한국의 우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토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기밀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서를? 박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모두 공식 외교 문서입니다. 한국 외교부 공개 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하죠. 하지만 사토 차관님, 박 국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30년간 한국 데이터에 의존하면서 왜 독자 기술이라고 거짓말하셨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토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박 국장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면서 왜 독도 주변 바다조차 제대로 감시하지 못합니까? 그 한마디가 사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이제 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일본이 300페이지 자료를 제시했을 때는 64%가 일본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한국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고 일본 대표단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10분 휴식 후 재개하겠습니다. 회의장 사람들이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30년간 제가 믿었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최고다. 일본 기술을 믿어라. 일본은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본 건 일본은 한국보다 1분 늦게 함정을 포착했고 자기 나라 잠수함조차 감지하지 못했으며 30년간 한국 데이터에 의존해 왔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죠? 고개를 돌리니 영국 제독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충격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영국 해군도 일본을 신뢰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가 손을 씻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렇게 강해졌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뭐야 이거? 일본에서 긴급 뉴스래. NHK 생방송 중이래. 저도 스마트폰을 꺼내 NHK 라이브를 켰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일본인. 양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사토 하루키, 전 해상자위대 기술본부장.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 기술본부장이 생방송에 사토 하루키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일본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95년부터 2016년까지 해상자위대 기술본부장으로 일했습니다. 그 21년 동안 저는 한 가지 거짓말을 유지해왔습니다. 화면이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우리는 독자 기술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사토 하루키가 계속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동해 감시 시스템은 한국 제공 데이터에 70% 의존하고 있습니다. 70%. 박 국장이 말했던 73%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감지하는 건 30%도 안 됩니다. 특히 수중 음향 감시는 거의 전적으로 한국에 의존합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1998년부터 2016년까지 한일해양정보 교환 내부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매년 한국으로부터 받은 데이터 양과 우리 독자 데이터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 데이터 없이는 우리는 동해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습니다. NHK 앵커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까? 사토 하루키가 대답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뒤처진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독자 기술이라고, 세계 3위 해군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독도 주변 바다조차 제대로 감시하지 못합니다. 300페이지 고문서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현재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땅을 소유했다면 그 땅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다를 소유했다면 그 바다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한국 없이는요.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토 하루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치료 지배를 하는 나라가 주인입니다. 한국이 지키고, 한국이 감시하고, 한국이 관리합니다. 일본은 구호만 외칩니다.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회의장 복도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내부자가 한국 편을 든 겁니다. 그것도 전 기술본부장이, 그것도 NHK 생방송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어요. 이건 일본 내부의 배신이었습니다. 사토 하루키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해야 했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거짓 자존심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네바에 계신 대표단께 말씀드립니다. 그가 카메라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에게 사과합니다. 30년간 당신들 기술을 훔쳤으면서 당신들을 무시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화면이 암전됐습니다. 복도는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그 말이 터지자 복도가 폭발했습니다. 일본 끝났다. 내부자가 배신했어. 이제 표결은 확실해. 사람들이 급히 회의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았는데 옆자리 중국 왕리 장군이 말했습니다. 밀러, 이제 어느 쪽입니까? 뭐가요? 당신 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30년 경험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일본 대표단 자리를 보니 사토 차관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박 국장이 단상에 다시 올랐습니다. 여러분, 방금 NHK 생방송을 보셨을 겁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내부자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30년간 한국 데이터에 의존했다고. 독도 주변 바다조차 제대로 감시 못한다고. 이제 질문드립니다. 박 국장이 187개국 대표들을 둘러봤습니다. 땅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바다를 감시하지 못하는 나라가 그 바다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고문서만 많다고 해서 현실이 바뀝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국장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독도는 한국이 지킵니다. 매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일본은 그저 2월 22일 하루만 행사합니다. 누가 진짜 주인입니까? 그 질문이 회의장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틀렸다는 것을요. 하지만 일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일본 대표단에 새로운 인물이 합류했습니다. 도쿄대 국제법 교수 다나카 켄지. 일본 최고의 국제법 전문가였죠. 다나카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님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국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실시간 감시 능력, 기술적 우위, 내부 폭로까지 인정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기술력이 영유권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국제법은 명확합니다. 영토 분쟁은 역사적 권원과 국제조약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이 독도를 시료 지배한 건 1945년 이후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1618년부터 문서상 권리를 주장해왔습니다. 400년 vs 80년. 어느 쪽이 더 강력합니까? 그가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기한다. 다나카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보십시오. 독도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법 해석상 명시되지 않은 섬은 일본이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본 대표단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였던 거죠. 다나카 교수가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새로운 지도를 띄웠습니다. 대마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섬. 현재는 일본 영토죠. 하지만 그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말했습니다. 대마도를 아십니까? 화면에 대마도 지도가 확대됐습니다. 한국에서 49.5km, 일본 후쿠오카에서 132km. 지리적으로 한국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가 고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모든 한국 역사서에 대마도가 나옵니다. 신라시대부터 대마도는 한국 영토였습니다. 1419년 세종대왕은 대마도 정벌을 단행했고 조선시대 내내 대마도주는 조선 국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대마도는 조선 침략의 전진기지였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일본이 강제로 조선을 개항시킬 때 대마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불법 편입이었죠.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한다면 대마도도 당연히 한국 땅 아닙니까?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겁니다. 한국이 독도를 주장하면 일본은 대마도를 요구할 겁니다. 양쪽 다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상 유지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역전할 수도 있겠는데?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역사적 권리로 따지면 대마도는. 영국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리적으로도 한국이 가깝고 일본 대표단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전의 기회가 보였던 거죠. 하지만 박진수 국장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미소를 지었어요. 박 국장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네, 훌륭한 법리 해석입니다. 박 국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마도 역사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다나카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30년간 연구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볼까요? 뭡니까? 박 국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대마도의 현재를 아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역사는 과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죠.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대마도 경제 현황 2024년 기준. 관광객 연간 41만 명, 한국인 37만 명 90.2%, 일본인 4만 명 9.8%. 제 눈이 커졌습니다. 90.2%가 한국인. 박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대마도 경제는 한국 관광객에 의존합니다. 한국인이 없으면 대마도 경제는 붕괴합니다. 다나카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경제 관계일 뿐입니다. 그렇습니까? 박 국장이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대마도 전력 공급 2023년 기준. 총전력 소비 연간 350GW, 일본 본토 공급 245GW 70%. 한국 해저 케이블 105GW 30%. 한국이 대마도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30%를요.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한일해저 전력협력협정으로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138km 해저 케이블이 연결됐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132km인데도 케이블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나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국장이 답을 말했습니다. 경제성이 없으니까요. 한국이 더 가깝고, 한국이 더 싸고, 한국이 더 안정적이니까요. 그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대마도 해저 케이블 통신, 인터넷 회선 한국 KT 3개, 일본 NTT 1개, 통신 트래픽 한국 경유 68%. 대마도 인터넷도 한국에 의존합니다. 다나카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국장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대마도 이즈하라 항구, 한국 부산항 여객선 터미널, 하루 3회 운항하는 고속선, 승객들이 내리는 모습, 대부분 한국인이었습니다. 박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대마도 주민 2만 8천 명, 연간 한국 방문객 37만 명. 한국인이 없으면 대마도 상점 80%가 문을 닫습니다. 한국인이 없으면 대마도 호텔 70%가 파산합니다. 한국인이 없으면 대마도는 죽은 섬입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다나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가 대마도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일본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다나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국장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2019년 한일 관계 악화. 화면에 뉴스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마도 여행 자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대마도 경제 손실 2019년 7회 1, 2월 관광 수입 83% 감소, 호텔 가동률 28%로 폭락, 상점 폐업 127개, 실업률 23%로 급증. 6개월 만에 대마도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안 오자 화면에 대마도 주민 시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하라. 대마도가 죽어간다. 한국 관광객을 돌려달라. 대마도 주민들이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국장이 말했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에게 의존하는지. 그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대마도 실시간 감시 화면. 독도와 똑같은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30년간 대마도를 감시해왔습니다. 화면에 움직이는 점들. 현재 대마도 북쪽 15km 지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세척. 빨간 점 3개. 남쪽 20km. 어선 12척. 노란 점 12개. 동쪽 해저 케이블 경로. 일본 해양조사선 1척. 초록색 점 1개. 모두 실시간으로 추적됩니다. 다나카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일본 영해입니다. 박 국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해, 자유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한국 이이지가 대마도와 겹치거든요. 그가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국 이이지, 경계선, 대마도 위치, 절반 이상이 겹쳐 있었습니다. 대마도는 한국과 일본 이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국제법상 한국도 감시할 권리가 있죠. 박 국장이 다나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다나카가 망설였습니다. 역사적 권리만으로 영토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국제법은 실효 지배를 중시합니다. 박 국장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승만 대통령 담화문.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였으나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이를 인정한다. 70년 전입니다. 박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70년 전에 대마도를 포기했습니다. 실효 지배를 인정했죠. 왜냐하면 그가 187개국 대표들을 둘러봤습니다. 국제법은 현재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요. 대마도는 일본이 통치하고 일본법이 적용되고 일본 행정이 작동합니다. 실효 지배입니다. 한국은 이를 인정합니다. 그가 다시 다나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독도는? 다나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이 단 하루라도 실효 지배한 적 있습니까? 1905년 편입은 불법이었고 1945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일본 관리가 독도에 상륙한 적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화면에 독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독도 경비대, 독도 등대, 독도 저반시설, 독도 헬기장. 매일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실효 지배입니다. 박 국장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역사 vs 현실. 국제법은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다나카 교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일본 대표단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마지막 카드마저 박살난 겁니다. 박 국장이 187개국 대표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단순합니다. 대마도는 일본이 시료 지배합니다. 한국은 70년 전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독도는 한국이 시료 지배합니다. 8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본은 문서만 흔듭니다. 1년에 하루, 누가 진짜 주인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최종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광판의 투표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제가 지켜온 신념. 일본을 믿으라. 하지만 지금 본 진실. 한국이 옳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표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국 찬성.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개국, 30개국, 50개국, 100개국, 150개국.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최종 결과 찬성 한국 154개국 82% 반대, 일본 21개국 11%, 기권 12개국 7%, 82% 압도적이었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유엔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합니다. 동시에 대마도는 일본 영토로 확인합니다. 역사적 권원보다 시료 지배를 우선합니다. 회의장이 박수로 터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속에서 제 30년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역사가 아니라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답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표결이 끝나고 회의장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조용히 짐을 쌌고 한국 대표단은 각국 대표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30년간 믿었던 모든 것, 일본 기술, 일본 신뢰, 일본 우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박진수 국장이었습니다. 밀러 씨, 괜찮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충격입니다. 박 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30년 경험이 흔들리는 건 쉽지 않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독도 레이더, 정말 한국산입니까? 박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요. 그가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독도 레이더 변천사 1996에 1999년 일본 TOKIMEC 레이더 설치 성능 탐지 거리 50km, 정확도 85%, 2000에 2004년 성능 저하, 잦은 고장 일본 측 수리 비용 연간 3억 원, 2005년 한국 STX 레이더로 교체 결정 2006에 2009년 순차적 교체 완료, 2009년 이후 한국산 레이더 100% 성능 탐지 거리 150km, 정확도 99.2%.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2009년부터 한국산이었다고요? 네, 벌써 16년 됐습니다. 그럼 일본은 몰랐을 겁니다. 아니, 알았어도 인정 못했겠죠. 박 국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독도 레이더뿐만 아닙니다. 독도 등대, 독도 저반시설, 독도 헬기장, 모두 한국이 설계하고 건설하고 유지 보수합니다. 반면 일본은 1년에 한 번 항공 촬영하는 게 전부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아닙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박 국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믿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이니까, 기술 강국이니까.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밀러 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뭡니까?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박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한국 대표단 저녁 일정이 있어서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몇 걸음 걸어가다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참, 밀러 씨. 네,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국장의 초대로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해군 최민호 대령을 만났습니다. 최 대령은 해군 작전사령부 정보처장이었죠. 밀러 씨,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사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최 대령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 2009년 사건입니다. 2009년? 무슨 일이 있었죠? 북한 로켓 발사입니다. 아, 그때 저도 기억났습니다. 2009년 4월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죠. 최 대령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세종대왕함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 미국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구축함이었죠. 이날 세종대왕함은 동해에서 경계 작전 중이었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2009년 4월 5일 오전 11시 20분, 세종대왕함 CIC 작전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표적 포착, 방위 358도, 고도 상승 중, 속도 마하 5.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탐지 시각 11만 2015, 로켓 발사 시각 11만 2000. 차이 15초. 발사 15초 만에 포착한 겁니다. 최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은 북한 로켓을 발사 15초 만에 포착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최 대령이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이지스함 발사 23초 후 포착, 일본 이지스함 발사 41초 후 포착. 한국이 가장 빨랐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빨랐다고요? 네. 8초 차이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최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SPY-1D 레이더는 미국에서 도입했지만 한국이 소프트웨어를 개량했습니다. 탐지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 신호 처리 속도를 개선했죠. 그 결과 탐지 거리는 1000km, 동시 추적 표적은 500개 이상입니다. 1000km, 500개 표적.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일본 이지스함도 같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개량을 안 했죠. 왜요? 미국 원본 그대로 쓰는 게 최고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또다시 일본의 착각이었습니다. 최 대령이 계속했습니다. 2009년 이후 한국 이지스함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100% 실시간으로 탐지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평균 30초 늦습니다. 30초. 해상 미사일 방어에서 30초는 생사를 가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압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최 대령이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 해군 전력,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잠수함 18척, 호위함 12척, 고속정 70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실시간 통합 감시망 동해 전역 커버 수중 음향 센서 47개 고정, 12개, 이동 탐지 정확도 99.2%. 완벽한 방어망이었습니다. 저는 최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일본이 독도를 공격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최 대령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15분 안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15분. 네. 우리 이지스함 한 척이면 충분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어요. 제가 본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 맞다는 것을요. 제네바 회의 일주일 후 전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독도 대마도에 대해 언급한 겁니다. 저는 워싱턴 국방부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봤습니다. 트럼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유엔 독도 표결 보셨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도 자료를 다 검토했습니다. 한국 기술력, 일본 의존도, 모든 것을요. 그리고 대마도 문제도 봤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손가락을 펴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한국이 80년간 시료 지배했습니다. 둘째, 한국이 24시간 감시하고 관리합니다. 셋째, 한국 기술이 일본보다 압도적입니다. 일본은 1년에 하루 행사하는 게 전부죠.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럼 대마도는요?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마도. 좋은 질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대마도는 한국과 관계가 깊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마도는 한국에 조공을 바쳤죠. 1419년 세종대왕이 대마도를 정벌했고 조선왕조실록에도 대마도가 나옵니다. 지리적으로도 한국이 49.5km로 더 가깝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는 다릅니다. 대마도는 1876년부터 일본이 실효 지배했습니다. 150년입니다. 일본 법이 적용되고 일본 행정이 작동하고 일본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70년 전입니다. 국제법은 실효 지배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대마도는 일본 땅입니다. 그가 양손을 펼쳤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기준입니다. 대마도 역사는 한국, 실효 지배는 일본 땅, 독도 역사는 논란, 실효 지배는 한국 땅. 공정합니다. 한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마도 경제는 한국에 의존한다던데요? 트럼프가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관광객 90%가 한국인이죠. 전력 30%도 한국에서 공급받고요. 인터넷도 한국 케이블을 씁니다. 하지만 그건 경제 문제입니다. 영토는 실효 지배로 결정됩니다. 멕시코가 미국 텍사스에 많이 삽니다. 그렇다고 텍사스가 멕시코 땅입니까? 아니죠.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럼프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독도는 한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효 지배. 한국은 독도를 지킵니다. 일본은 대마도를 지킵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게 국제법입니다. 그 발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 속보 트럼프. 독도는 한국 대마도는 일본 명확히. BBC 헤드라인 미국. 역사보다 실효 지배 원칙 천명. 로이터 긴급. 한일 영토 분쟁. 미국 중재로 결론. 하지만 가장 극적인 반응은 대마도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발언 3시간 후 대마도 이즈하라 항구. 주민 500명이 모였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마도는 일본 땅 확인. 이제 한국 관광객 돌아올까? 대마도 상공회의소 회장 야마모토 켄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민 여러분, 드디어 명확해졌습니다. 대마도는 일본 땅입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의 다음 말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한국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한국 관광객에 의존합니다. 전력도, 인터넷도, 모든 것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토는 확정됐으니 이제 협력할 시간입니다. 주민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한 주민이 외쳤습니다. 한국 관광객 없으면 우리 가게 망해요. 다른 주민도 말했습니다. 2019년 그때 기억해요? 한국인 안 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야마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영토는 일본이지만 우리 생존은 한국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국을 환영해야 합니다. 대마도 주민들은 그날 한국어 플래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여러분 환영합니다. 대마도는 한국 친구입니다. 함께 갑시다. 그 영상이 한국 뉴스에 나왔고 한국 네티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은 현실을 아네. 영토는 일본, 경제는 한국 크크크. 솔직한 거 인정. 일주일 후 부산 대마도 여객선 예약이 폭증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대마도로 향했고 대마도 상점들은 한국어 가능 팻말을 내걸었습니다. 대마도는 살아났습니다. 영토는 일본이지만 생존은 한국에 의존하는 섬. 그게 대마도의 현실이었습니다. CNN 속보 트럼프. 독도는 한국 땅 명확히. BBC 헤드라인 미국. 70년 만에 독도 입장 변경. 로이터 긴급. 일본 외교 패배. 미국마저 등 돌려. 일본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긴급 성명을 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트럼프 발언 3일 후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생중계로 봤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 각도. 13년간 독도 도발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회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 교과서 왜곡, 외교 갈등 조장, 모두 잘못이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총리가 공식 사과한 겁니다. 처음이었어요. 다카이치가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은 한국과 협력하겠습니다. 동해 평화, 해양 안보, 기술 교류.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녀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틀렸다는 것,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네바 회의 한 달 후,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초청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진수 국장이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밀러 씨,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 국장이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좀 정리됐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30년이 흔들리는 건 쉽지 않네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하시죠? 아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뭐가요? 진실을 알게 해주셔서요. 박 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방부에 도착해서 저는 한국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실시간 통합 감시망을 직접 봤습니다. 제네바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상세했어요. 동해 전역의 모든 선박, 모든 잠수함, 모든 항공기,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작전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독도 주변 50km 이내에 선박 12척, 항공기 3대가 있습니다. 모두 민간이고 위협은 없습니다. 일본 함정은 가장 가까운 게 120km 떨어져 있습니다. 120km. 더 이상 도발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평화구나. 힘으로 지키는 평화, 기술로 지키는 평화. 그날 저녁, 박 국장과 저는 서울 한강변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박 국장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밀러 씨, 앞으로 계획은?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복귀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아닐 겁니다. 왜요? 30년간 틀린 정보로 일했는데 어떻게 계속하겠습니까? 박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밀러 씨, 당신은 틀린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주어진 정보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못은 정보를 왜곡한 사람들에게 있죠. 그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 국방부 고문으로 일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요? 네. 당신의 30년 경험은 귀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아시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박 국장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밀러 씨.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는 현재 한국 국방부 국제협력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얻었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김치도 이제 좀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진실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어제 독도 경비대를 방문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독도에 도착했을 때 경비대원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밀러 고문님, 환영합니다. 독도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섬을 지키는 사람들의 자부심은 어떤 것보다 컸어요. 여기서 근무하기 힘들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경비대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파도도 거칠고 날씨도 변덕스럽고. 그런데 왜 계속하세요? 우리 땅이니까요. 그 대답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우리 땅이니까 지키는 게 당연하고, 감시하는 게 당연하고,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죠. 독도 등대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바다를 봤는데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바다를 한국은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완벽하게. 반면 일본은 1년에 하루만 행사합니다. 누가 진짜 주인인지 이제 명확하죠.
저는 독도에서 하루를 보내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30년 경험을 가진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한국을 지지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편견은 언제나 깨질 수 있다는 것,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한국이 지키고, 한국이 감시하고, 한국이 관리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저는 이제 그 진실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경험의 미국 관계자가 단 60분 만에 생각을 바꾼 이야기. 일본이 13년간 반복한 도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한국 기술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전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진실을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